가자. 여기 조심해서 한다. 빠밤. 문제 좀 풀었니, 하미야? 네. 다 풀었니? 다 풀었어? 역시. 야, 넌 한미는 진짜 노력의 질이 다르다, 이거. 중간 나오면 풀라고, 임마. 진짜 그러니까 1등급을 못 받지, 2등급 받지. 1년간 이렇게 해봐서 지금 바쁘기가 그것만 풀었으면 네가 1등급이었을 텐데. 섭섭하다, 섭섭해. 때려야. 조심해서 일어서세요. 이거 앵글 정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지금은 좀 더 나가고 네, 나옵니다. 일단 진동 먼저 나갈게요. 자, 봐라. 진동 먼저 나가겠습니다. 질문 받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묶어서 질문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진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라 하면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측정하여 비교해서 정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음성도의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의는 폴링의 정의입니다. 폴링. 사람 이름이 일단 폴링이다. 이걸 내가 우리 김몽곤 형님한테 김몽곤 형님이 내가 이걸 파울링이라고 읽었거든. 예전에 파울링이라고 읽었더니 몽곤 형님이 파울링이 아니라 폴링이네 사람 이름이 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파울링이 아니라 폴링이다. 폴링 미국의 화학자입니다. 김봉근 형님은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경산대학교 교수로 청년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초야에 뭉쳐서 과수농사를 짓고 계신 분입니다. 파울링이 아니라 폴링이다. 그래서 일마 볼 때마다 좀 개맛이 나는 기억이 좀 나요. 자, 어쨌든 전기 음성도라 하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전자 껍질의 개수랑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유효핵 전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럼 한 번만. 유효핵 전하가 세면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했니? 유효핵 전하가 세면 전자를 잘 끌어당기겠냐, 잘 끌어당기지 못하겠냐? 잘 끌어당기겠지. 그럼 잘 끌어당기는 놈이 전기 음성도 센 거야. 그럼 유효핵 전하가 크면 전기 음성도 어떻다? 크다. 전자 잘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또 기억은 안 나지만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는 증가했지. 2차고 사실 범위였다 해봐. 유효핵 전하 증가하니까 같은 주기 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많으면 덩치가 엄청나게 큰데 저 멀리 있는 전자를 잘 끌어당기겠냐? 아니 껍질이 작아서 가벼운 놈이 요 앞에 있는 전자를 잘 끌어당기겠냐? 앞에 있는 전자를 잘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연우야, 껍질 수가 많으면 잘 끌어당기겠니? 껍질 수가 작을 때 잘 끌어당기겠니? 작을 때 잘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 얘가 전기 음성도 1등, 제일 밑에 있는 얘가 전기 음성도 0등 되겠죠.
자, 그럼 전기염 성도는 얘가 1등으로 크고 얘가 제일 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기염 성도의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자, 리, 에, 비, 시, 엔, 오, 크, 네, 헬륨, 수소, 남아, 알유, 인, 황, 염, 여기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18종 연소는 어차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제 1등 4, 전기염성도 4. 얘는 3.5, 3, 2.5, 2, 1.5, 1. 그럼 요 플로린이 전기염성도가 4.0이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한 줄 끝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수소의 전기염성도 2.1 기억. 이거 하나 기억을 하고 나트륨의 전기염성도 요보다는 작아야 돼. 0.9. 그리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전기염성도 증가야. 1.2, 1.5, 1.8, 2.1 여기까지는 0.3씩 증가했고 여기서는 0.4 증가해서 2.5, 0.5 증가해서 3.0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전기염성도는 정확한 숫자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기억을 하자. 숫자를 정확한 팩트를 알자. 그럼 전기염성도는 언제 크냐?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클 거고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잘 끌어당길 거니까 전기염성도가 크겠죠. 그래서 경향성은 이렇게 된다.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유효액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염성도 증가합니다.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염성도가 감소합니다. 아니면 감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기율표상에서 18쪽 원소 제끼고 이쪽이 전기염성도 센 놈들이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전기염성도가 약한 놈들이다. 전기염성도는 경향성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한 숫자의 값도 알고 있어야 된다. 원래는 2014년도까지는 내가 전기염성도 숫자의 값을 외우라는 소리는 안 했었는데 2014년도에 나온 어떤 하나의 평가 모의고사 이후로 전기염성도 값은 정확하게 외우는 데이터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경향성만 물어봤었는데 그 해에 전기염성도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도 전기염성도를 그냥 닥치고 외웁니다. 근데 화학부터는 완전 안 돼. 여기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 안녕 잘가. 전기염성도 니는 저기 좋거든. 저기 뒤에 앉아 있어. 여기 시원해. 여기 좀 더 시원해. 수업하는 거. 더울 수도 있다. 2번. 전기염성도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고요. 그리고 삶의 여유가 되면 칼륨, 칼슘까지 외워도 돼. 칼륨은 0.8, 칼슘은 0.2. 그 여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한 번만. 네. 기억했니 이미?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지? 자, 그럼 전기염성도만 알면 지금 이 194페이지의 목적은 달성된 겁니다. 이걸로 끝이야. 그럼 뒷페이지로 가라. 결합의 극성,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 나오는데 공유결합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수소 전자 하나와 하나를 분명히 가운데 놓고 공유하기로 했지. 그러면 얘는 전기염성도 2.1, 얘도 2.1. 그럼 양쪽에서 공유하기로 한 이 전자를 서로 잡아당겨 보려고 용을 쓸 거 아이가. 근데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의 세기가 어떠니? 똑같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전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 있겠지. 이런 공유결합. 이것도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인데 아무데도 전자가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는 무극성 공유결합. 자, 근데
똑같은 공유결합인데 HCl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수소는 전기염성도 2.1이고 염소는 3.5. 가운데 놓고 공유하기로 했던 이 전자들을 수소와 염소가 각자 전자를 잡아당겨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누가 세니? 염소가 세잖아. 그러면 염소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겠네. 근데 염소 3.5 맞나? 한번 숫자 한번 봐봐. 3.0 아이가? 예. 3.0이지. 그럼 염소의 전기염성도가 그래도 더 세지? 그러면 전자가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염소 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염소가 전기 염성도가 더 세기 때문에 얘가 살짝 부분적인 음전하를 띌 거고 얘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 그러면 이 분자 내에서는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살짝 마이너스 극과 살짝 플러스 극이 생겨났지.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인데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겨났다 해서 이런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본은 이거야. 무극성 공유결합은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된 공유결합일 테고, 극성 공유결합이라 하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일 때다 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자 그러면 질소와 염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되었다. NCl. 자 NCl. 질소의 전기염성도 얼마고 한번 봐봐. 3.0. 염소는 3.0이죠. 그러면 질소와 염소의 지금 표기되어 있는 전기염성도 값은 같지? 그럼 승우야. 지금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지. 그럼 요거 지금 두 개의 원자가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전기염성도 같은데요. 근데 표기상 대충 3.0, 3.0이라는 것이 얘네들의 전기염성도를 진짜 디테일하게 구해보면 소좀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구해보면 힘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인 거야. 그럼 얘는 질소가 조금 더 세니까 진짜 살짝 마이너스 될 거고 얘는 살짝 플러스 되겠죠. 그래도 이 결합은 무슨 공유결합이다? 극성 공유결합.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A랑 B랑 만났는데, 자 이제 결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네들이 덥지 더워서 주셨지. 아이고 왜 덥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니. 자 그러면 A와 B가 만났는데 이 둘의 전기 염성도 값이 완벽하게 같아. 그럼 이거 무슨 공유결합? 무슨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전기 염성도 완벽하게 같다. 이 두 개 같은 원소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무극성 공유결합. A와 B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전기 염성도 차이가 약간 있어.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 A와 B가 만났는데 이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상당해. 억수로 커. 그럼 무슨 결합? 억수로 크면 극성 공유결합이 아니고 니랑 내랑 사이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좀 크지? 그러면 사실상 내가 그냥 가져가 버린다고 완전히. 니 전자 하나 내 전자 하나 가운데 놓고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뺏어가 버린다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결합이 되는 거고? 내가 전자 하나 뺏어 왔으니까 나는 음이온 될 거고 한미는 양이온 되겠죠. 그럼 이온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완전히 경계를 달리 생각했다니까.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경계를 달리 생각했었는데 근본적인 경계가 없다라는 거야. 전기염 성도 차이가 없거나 전기염 성도 차이가 작으면 그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거고, 전기염 성도 차이가 크면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결합을 논할 때 이거 HCl 사이 결합을 나는 공유 결합이라고 부를 건데 이게 순도 100% 공유 결합은 아니다 이거죠. 공유 결합의 성질이 한 70%쯤은 되고 이온 결합의 성질이 한 30%쯤 된다. 그래서 나는 얘를 공유 결합이라고 분류를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NaCl 같으면 얘는 공유 결합의 성질이 한 10%고 이온 결합의 성질이 한 90%다. 그래서 얘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라고 분류를 하겠다 이겁니다. 분류 체계 자체가. 그러면 공유 결합의 성질이 49%, 이온 결합의 성질이 51%면 얘는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공유성이 51%고 이온성이 49%다. 그러면 얘는 공유결합으로 분류를 하겠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전기염 성도 차이가 크냐 작냐 아예 없냐 그걸 통해서 분류를 해주는 거다.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H2 전기염 성도 차이가 아예 0이지. 무극성 공유결합 0.4, 0.9, 1.4 전기염 성도 차이가 작다. 뭐 1.9까지 뭐 대충 좀 작다. 그러면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 전기염 성도 차이가 좀 크다. 좀 크면 이온결합. 그럼 여기서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작다, 차이가 크다라고 했어요. 좀 약간 섭섭하긴 한데 차이가 크다라는 기준이 얼마냐? 뭐 얼마 이상이 돼야 차이가 큽니까? 전기염 성도 차이가 한 2.5는 차이가 나야 됩니까? 2.1입니까? 0.8입니까? 1.8입니까? 어떤 정확한 숫자를 표기하기에는 조금 섭섭해서 전기염 성도 차이가 크다라고 적는 거야. 원래 이게 진짜 과학적인 이론이 될 것 같으면 전기염 성도 차이가 2.0 이상이면 이온결합, 전기염 성도 차이가 2.0 이하면 공유결합,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숫자로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애매함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HF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8이야. 1.8인데 이 HF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의 성질이 한 45%고 공유 결합의 성질이 50%를 넘지. 그러면 얘는 전기 염성도 차이가 1.8인데 얘는 공유 결합이 되는 거고, LII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염성도 차이가 1.5밖에 안 나지만 얘는 원자의 크기와 껍질의 차이,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온 결합의 성질이 55%에 달한다고. 그럼 LII 얘는 이온 결합으로 분류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 차이 이상이면 이온 결합, 그 이하면 공유 결합, 이렇게는 정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충 차이가 좀 크면 이온 결합, 차이가 작으면 공유 결합 이렇게 분류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이온 결합이 되는 아이들은 금속 플러스 미금속인 경우에는 100% 이온 결합이 맞아요. 그다음 전기염 성도 차이가 여기까지는 이온 결합. 전기염 성도 차이가 어떻든 간에 비금속과 미금속이 만났을 때는 진짜 예외 없이 공유 결합의 성질이 반을 넘더라 이거죠. 전기염 성도 차이가 제법 크더라도. 그래서 비금속과 미금속이 만났을 때는 대체로 공유 결합 형성하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는 거의 100% 이온 결합을 형성하더라.
절대적인 어떤 수치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수치로 이야기를 못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합니다. 근데 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되는 개념 쌍극자 and 쌍극자 모멘트 and 쌍극자 모멘트를 뭐 표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쌍극자는 뭐냐? 쌍극자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자, NH Cl 수소 원자 염소 원자 수소 원자의 전기 염성도는 2.1 얘는 3.0이니까 분명히 전자는 염소 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고 염소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고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고 있죠.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고 있다.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살짝 생겨났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폴이라는 다이폴. 다이가 뭐고 다이 두 개 아닙니까? 폴은 극이죠. 이게 다이폴이야. 다이폴. 영어로는 다이폴이고 요거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다이, 쌍, 극, 쌍극이라 하기에는 좀 섭섭하니까 쌍으로 극을 띠고 있는 녀석, 쌍극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아이가 쌍극자인 거야. 그러면 쌍극자는 반대 전하를 띠고 있고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녀석들을 쌍극자라고 할 거고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발음합니다. 뮤. 뭐 발음을 안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다. 쌍극자 모멘트 뮤는 그래서 얼마나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냐, 전자가 얼마나 치우쳐 있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쌍극자 모멘트 뮤는 Q 곱하기 R로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Q가 여기서 발생한 부분적인 양전하 또는 부분적인 음전하 얘를 의미하는 거야. 얘를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떤 책에서는 Q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기도 합니다. 요걸 넣어도 그냥 다 되게 절대값을 씌워놓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요놈의 원자핵과 요놈의 원자핵 이 두 개의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R이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발생해 있는 전하량 곱하기 두 원자 사이의 거리 이 둘의 곱으로 쌍극자 모멘트를 표기를 할 거다. 다양할 수 있다 이거야. 발생한 부분 전하량은 10인데 거리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발생한 부분 전하량은 2인데 거리가 10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분명히 발생한 부분 전하량이 크다라는 것은 전기 염성도 차이가 없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짧아서 실제 쌍극자 모멘트는 10밖에 안 된다. 근데 얘는 발생한 부분 전하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20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쌍극자 모멘트라는 이 물리량은 발생한 전하량 곱하기 거리로 계산을 해라. 나는 항상 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요거 시험에 좀 한번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최근 9년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좀 출제해 주십사. 가끔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려고 마음속에 준비를 했는데 가끔 고등학교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구체적인 크기를 수치로 계산하는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뮤는 QR이라는 공식 자체도 사실상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온 적은 없어.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수준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 계산하는 정도까지.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쉽다. 실제 일선 고등학교에서 나온 수준은 뭐냐? 뮤가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이 질문만 했어요.
0이냐 0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있냐 아니면 전자가 하나도 안 치우쳤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 3단원에서 이 정도의 질문만 한다 이거지. 승우야 이거는 뮤가 0이가 0이 아이가. 이건 0입니다. 한 번만. 이건 0일까 0이 아닐까? 0이 아니야. 한민아. 이건 0일까 0이 아닐까? 0이 아니야. 그러면 0이야. 이건 0일까 0이 아닐까? 0이 아니야.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겨서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 대칭 구조가 아니잖아. 얘는 산소가 끌어갔겠지만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의 크기 어떠니? 같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줄다리기를 생각하는 게 여기 중심이 있고 잡아당겼지. 그럼 이 중심이 움직이겠나 안 움직이겠나? 안 움직이죠. 그럼 얘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다. 양쪽으로 균등하게 갔다. 그래서 얘는 뮤가 0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 줄다리기하고 줄다리기 하면 여기 뭔가 있었다 치면 여기로 끌려가잖아. 얘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래서 얘는 쌍극적 모멘트 뮤가 0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일산의 고등학교에서 물었던 거는 쌍극적 모멘트 이 값이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이 정도만 물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백지우라는 우리 새인물 파릇파릇한 새싹 한개 평균이 30점이 채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을 때 약간 낄낄낄 됐던 그냥 상식이 아닌 정상 사고방식이 아닌 스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쌍극적 모멘트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청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학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이걸 좀 디테일하게 뭐하거든. 한번 백지우가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백지우가 한번 시도를 한다면 난 백지우 개인적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난 밥을 한번 사주고 잘했다 백지우. 백지우 학교 어디 나왔니? 대학교 어디 나왔니? 경상도 무슨 과? 그렇지. 그럼 백지우 내 바로 최소 9배잖아. 어? 그러면 내가 백지우 불러야 백지우야 일로 와봐. 내가 밥을 한번 사줄라.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적 모멘트가 0이고 극성 공유결합은 0이 아니다. 0이냐 0이 아니냐. 자 그러면 한 번만 이건 0이라고 0이 아니라고? 0이 아니고 이거는 줄다리기 하면 어찌 되노? 0이고 야나 질소적으로 좀 빨려 들어가겠지? 얘는 0이 아니다 이거. 자 그러면 3단원이 끝나갑니다. 자 뒷페이지 루이스 전자 정식. 자, 루이스 전자 정식은 화학을 초보 때 배울 때 초보 과정에서 배워 나갈 때 어떤 분자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루이스 전자 정식이라 하면 어쨌든 우리는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는 원자과 전자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뭐 대표적인 예로 탄소, 질소, 산소, 뭐 플루린 이렇게 있죠. 원자과 전자가 탄소는 몇 개고? 4개잖아. 그럼 탄소가 4개면 여기는 수소의 전자 하나, 수소의 전자 하나, 수소의 전자 하나, 수소의 전자 하나.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점을 콕콕콕 찍어서 표기하는 방식이 루이스 전자 정식이야. 나는 이렇게 찍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찍으면 또 그럼 왜 유튜브에 봤는데 그 사람 왜 이상하게 점 찍고 있던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다른 어디 뭐 대치동에 그 화학 선생님이 내 수업을 염탐하면서 보면 점을 잘못 찍고 있다. 비웃나 저. 알지. 대치동에서 그 화학 선생님이 이 수업을 왜 보냐? 염탐할 때 뭐냐 이런 표정인데. 자 그러면 실제로는 점을 요렇게 찍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찍는 거 맞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찍는 게 맞고 요거 하나는 수소 거, 요거 하나는 탄소 거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오택규칙 만족함, 오택규칙 만족함, 만족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귀찮으니까 나는 대충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거고. 그럼 수소와 탄소 사이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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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결합 형성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질소도 마찬가지고 산소도 마찬가지다.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수소 하나 쫙, 수소 하나 와서 쫙 붙여주면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 얘들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얘 두 개는 공유되어 있지 않다. 산소 거, 얘도 산소 거, 산소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지 혼자 가지고 있다. 공유되어 있지 않는 전자쌍이다. 얘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고. 그럼 H2O라는 이 분자에는 공유 전자쌍 두 쌍과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다. 공유 전자쌍 두 쌍에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루이스 전자 점식에서는 결합을 형성하는 개수가 이 홀전자가 중요하다 이거죠. 홀전자. 그러면 현우야, 얘는 홀전자 몇 개니? 홀전자. 탄소 홀전자 4개잖아. 4개니까 얘는 결합 몇 개 한다? 4개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나? 아닙니다. 질소는 홀전자 몇 개고? 3개. 3개니까 결합 몇 개 한다? 3개 한다. 산소는 홀전자 몇 개니? 2개니까 결합 2개 한다. 플로린은 홀전자 몇 개니? 하나니까 얘는 결합 하나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홀전자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써놓고 얘를 홀전자를 합니까? 산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쓰면 이 홀전자가 6개라서 얘가 뭐 이렇게 6개의 공유결합도 형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 껍데기에 있는 전자들은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은 방의 구조가 좀 다르겠죠. ES 오비탈은 좀 에너지가 낮은 방이고, EP 오비탈은 좀 더 높은 방이잖아. 그래서 방의 구조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방이 4개야. 자, 근데 방의 구조가 다르니까 이 ES 오비탈의 방하고 EP 오비탈 방 3개를 가망솥에다가 넣고 삶아. 가망솥에다가 넣고 삶으면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 3개가 잘 삼겨서 섞이겠죠? 그럼 얘를 말려서 이렇게 4개로 균등하게 잘라. 그럼 S 하나 넣고 P 3개를 넣어서 삶아가지고 균등하게 나눴죠. 그러면 이런 오비탈을 S 하나에 P를 3개를 넣어서 삶아서 만든 오비탈이다 해서 이거를 sp3 오비탈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sp3 오비탈이 몇 개? 4개지? sp3 오비탈이 4개니까 산소에는 전자를 채워 나갈 수 있는 방이 4개가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고 얘는 홀 전자니까 이 홀 전자가 결합을 2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다. 이건 내가 조금 깝친 겁니다. sp3 이야기까지 하면 굳이 왜 이렇게 됩니까? 질소는 왜 굳이 이렇게 쓴 다음에 결합 3개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쓰면 결합 5개 할 수 있는 거 아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는 웬만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E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인데 얘는 5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E는
3d 오비탈의 전자방을 하나 빌려오고 s 오비탈에다가 p 오비탈을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dsp3 혼성 오비탈을 5개 만들면서 방을 5개를 만들고 거기에 전자 하나를 넣어서 결합 5개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dsp3 혼성 오비탈. 그래서 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가능한데, 그래서 인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5개를 형성을 하면서 최외곽의 전자 10개를 거느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는 형태의 결합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4개의 전자쌍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개의 전자쌍 중에 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겁니다.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표기를 하는 방식,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자, 그럼 루이스 전자점식을 표현할 때는 H2O 같으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H2O 하나 둘에 수소 하나 둘에 수소 하나,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하는 전자들 전부 다 표기해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들도 전부 다 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하기가 정말 귀찮으니까 좀 간소화하자. 좀 간소화한 게 루이스 구조식이야. 난 다 알겠어요. 웬만하면 다 알겠어요. 이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 수소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 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점 2개 찍는 것보다는 그냥 직선 하나로 공유 결합을 표기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자네들이 딴 말 안 해도 내가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 알겠어 이거. 그래서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 내가 알겠거든. 그러니까 생략합시다. 그냥 생략을 합시다. 그러면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야. NH3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의 수소, 하나의 수소, 하나의 수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건 루이스 구조식이고, 아니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이게 귀찮으니까 N의 수소 공유, 수소 공유, 수소 공유, 비공유 전자쌍 그냥 생략하고 쓰면 이건 루이스 구조식이다 이거죠. 어쨌든 패턴은 동일하니까 화학의 초보자들이 결합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 그러면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이면 단위 결합은 한 줄 찍찍 꺼주면 되고, 이중 결합이면 2줄 꺼주면 되고, 3중 결합은 3줄 꺼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점으로 표기를 하면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선으로만 짝짝짝 표기를 하면 루이스 구조식이다. 근데 루이스 구조식을 썼을 때 여기에 이거 비공유 전자쌍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 있고 요거 있습니다. 산소는 있나?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플로린은 표기 안 해도 비공유 전자쌍 3쌍 있는 겁니다. 그냥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을 하고 공유되어 있는 전자 2개는 줄로 쭉쭉 끊고 그렇게 표기하는 방식이 루이스 구조식이다. 그럼 이게 공유 결합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온 결합에도 해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은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라서 요 점 하나만 찍어놨네요. 근데 그 전자 하나를 버리고 Na 플러스 이온됐습니다. 염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7개가 찍혀있네. 여기에 전자를 하나를 넣어서 C 마이너스 이온 됩니다. 양이온, 음이온들도 루이스 전자점식의 형태로 표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화학인들이 이온을 표기할 때 원소 기호를 쓰고 그 밖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쓴다.
대괄호를 쓰고 이렇게 플러스 전화. 그 다음에 C에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전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온의 전자정식 이거를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부분 그런 규칙에 따라서 적고 있습니다. 괄호, 대괄호다 대괄호. 내가 전자를 얻었냐 잃었냐 몇 개 얻었냐 거기에만 집중을 해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세. 인정? 와우. 한 문제만 풀고 갈 거야. 한 문제만. 매우 쉬운 문제 한 문제만 풀 거야. 자, 요거 9번 문제. 스타트. 나머지는 자네들이 숙제를 또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섭섭하지 않게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풀어봐. 눈으로 풀어봐. 좀 섭섭하지? 아 근데 오늘 내가 진호도 알게 많아서 인쇄 나가기엔 너무 좀 책 잘 챙겨와라. 내 책 왜 가져가냐 니? 나 새끼 저 새끼 어제 내 교사형 빌려줬더니 내 교사형을 가져갔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책을 안 들고 와가지고 동생한테 책 좀 들고 오라고 했네. 근데 저 동생이 어제 연우가 훔쳐간 그 교사형 책을 오늘 들고 왔네. 정말 진짜. 형이 뭐 누가 카톡하냐? 엄마 왜? 짐 때문에 어? 짐 때문에 배경하다가 누구지? 학교에 있는 거 다 지니까 그 인만 들고 그걸 가이 새끼 한번 귀찮게 뭘 또 코앞인데 거짓 코앞인데. 아 그냥 학원 갔다가 집 가야 돼요. 기분이 걸리네. 아 오늘 방학했나? 네. 네. 바로 경찰에 가면 사고나면 피를 지금 다 빼요. 또 안 갑시다. 아 방학 때 지금 다 빼야 되나? 그벽 도색을 그래? 자 보자. 분이 양전화 음전화. 얘가 더 세네. 전기 음성도가. A보다는 B가 더 센. 어이? B하고 C가 붙었는데 C가 더 세네. C가 더 센. 전기 음성도 1등이 누구다? C입니다. 디귿 니어 콜.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서로 다른 원소죠.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이국성 공유결합 아닙니다.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면 얘가 더 세다 아이가. 전기 음성도고 그럼 얘가 부분적인 음전화, 얘는 부분적인 양전화입니다.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분자는 A입니다. 그러면 디귿. 그럼 이게 이제 3단원의 문제 수준인데 여러분야 어떤 너?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니도 한번 해볼만 하겠지? 그러면 이 정도는 연우도 할 수 있대. 그럼 이 3단원의 문제가 대단한 어떤 변별력을 보일까요? 대단한 변별력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3단원의 문제. 근데 3단원의 문제가 대단한 변별력을 보이진 않는데 그 대단치 않은 변별력 문제를 내가 실수로 틀렸다. 그럼 이제 16등 되는 겁니다. 순도가 높이 있어. 그 남은 종합 문제를 풀면 5등이 될 수 있어. 아 7등 노리겠습니다. 응? 7등 노리겠습니다. 7등 노래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학 몇 등이야? 수학은 8등, 수학 8등 괜찮나? 수학은 전공하고이라서 이과 과목은 다 끝에 넣으시면 아니 진짜 아슬아슬하게 다 걸쳤네 진짜. 마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 가서 자동차 경주 오락실 하면 랩타임 3, 2, 1 할 때 핀시 딱 하면 지나가는 뭐라 오락실 가봤나? 네. 다르네. 근데 한미가 좀 근데 섭섭하네. 한미를 연세대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연세대 의대는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등급 안에서의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을 다 동급으로 알지? 교과는 상관없는 거야. 아 교과 상관있어. 1등급 안을 다 동급으로 치지 않고 몇 점 몇을 보는 게 아니라 저거 학교에서 표준화된 점수로 다시 환산하거든. 그러면 내가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등급 안에서의 내 위치가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래서 1.0이 있는데 1.0인 어떤 학생을 1.07인 아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는 고려대 보내는 걸로 확정. 고려대 이제 콜. 최저가 그거 있어. 4합 4짜리 전형이 있었거든. 4합 4. 4합 4로 가자 한미. 사업. 그 정도 정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니도 4합 4 노래 봐. 사업 실사는 또 4합 4면 있다 이가. 나는 4합 4 한번 노래 볼만하다 생각하는 게 이게 종합인지 교과인지 모르겠는데 4합 4가 있어. 4합 4인데 그 이미 중시야. 최종 선발 인원을 다 못 채웁니다 그게. 아니 영어 근데 영어 미달이 미달. 그러니까 대충 1차만 어떻게 우겨 넣어가지고 4합 4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냥. 사업 4합 4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 1 1 1 끝. 영어. 과학 둘 중에 하나 1. 나는 나 못하겠어. 수학만 1 뜨면 나는 한 거 아이가? 9월 1일 이렇게. 아 국어 1이 빡세나? 사실 그 중에 제일 빡센 건 과학 1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중에 제대로 맞추려고 하면 과학으로 맞추지 마라. 국영수로 맞춰라. 그게 제일 편하다. 알겠죠? 과학은 진짜 1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상대 갈 거면 상관없다. 3합 13 뭐 이렇게 뭐 그건 최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정신 어떻게 생각해? 어? 정신 어떻게 생각해? 정신 뭐? 어떻게 생각하냐? 정신이 해. 최저 옥수수 센데 수시 넣고 정시 준비해. 근데 정시 한다고 여름 방학 때부터 수능 특강 들고 다니면서 헛짓거리 하는 놈 중에 성공한 놈은 나 한 명도 못 봤고, 정시를 하더라도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험 기간에 바짝 긴장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아이들 결국 고3 때 정시에 성공할 수 있어. 옛날에 그 누구냐 태경이하고 그다음에 강현우 그다음에 애들 다 고2 1학기 때부터 수능 특강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거든. 반드시 필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한다. 안 된다 그게.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시험 기간에 그 한 3주, 4주, 2주 바짝 긴장하면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 엄청난 내공이 쌓인다. 정시 파이터들 단 하나들 2주 동안 밤새 가면서 스터디 카페에서 막 외우고 공부할 때 난 정신파 아이가. 당신은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산다. 그럼 결국엔 그 기초공사가 약해요. 기초공사가. 그럼 안 돼. 이는 항상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수시 모집을 센 데다 넣어라. 알겠죠? 이게 영어 아세요? 그리고 또 넣다 보면 뭐 그런 데도 있다 이가. 뭐 과목 몇 개 반영 안 하는 학교들 있다 이가. 대신에 저기는 어디고 뭐 여튼 대학교를 보니까 이런 데도 있던데. 그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8개 갖고 온나 이런 것도 있던데. 12개 갖고 온나 이런 거. 나 1학년 1학기 수학 넣고 2학기 수학 넣고 1학년 1학기 통합과학 넣고 2학기 통합과학 넣고 4개.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수학, 과학, 물리, 국수 잘 쳤고 생명 잘 쳤고 과학은 7인데 얘는 빼면 돼 그냥. 빼서 8개 맞춰가지고 내신 평점 매기는 거야. 그런 전형들도 있어. 그러니까 종합 그 전체 내신 성적 내가 내가 뭐 화학이 선생님 5등급이고요. 기가가 9등급이라서 저는 내신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네가 여러모로 알아보면 니한테 최적화될 수 있는 어떤 수시 전형이 있다고. 연우가 대단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서울 쪽에 대학을 갈 수 있다면서 주요 반응이 났다. 근데 네가 정시를 해서 한 111 아까 자신 없다며? 없단다며 니? 1, 4합 14나 1111 되나? 그거 몇 등급이고? 3, 3 영어는? 영어 3, 3 수학은? 수학 1, 1 과학은? 과학 1, 2. 근데 과학 떨어지고 수학은 떨어지고 1은 안 돼 과학은 3 다 떨어지고 2 그럼 이거 3331 또는 3312로 주시면 어디 갈 정시 어디 갈 겁니까? 정시 어디 갈 수 없다. 그걸로 저기 3312로 연세대 갈 수 있겠나? 안 갑니다. 성대를 많이 있고요. 경상대는 간다. 부산대 간다 그 정도면. 경북대도 간다. 아니면 경상대 거기 기계 항공공학부 있다 이가. 그런데 가라. 그것도 괜찮다. 근데 거기도 가도 잘해야지 가서. 그럼 성적도 괜찮아. 근데 거기 가서 LH 지휘를 해라. 그래서 나한테 유용한 정보를 달라. 개발 고제. 나는 돈을 준비할게. 개발 고제를 나한테 흘려줘. 그럼 내가 커미션 30%에 마진을 내가 니한테 그대로 떼줄게. 현금을 모아서 종이 가방에 담았어. 그대로 줄게. 다뭐 100% 사는 거 아닙니까? 대충 그 사는 사람들. LH 가는 학생이 있으면 좋겠어. 생에 저기 뭐 문산 쪽에 아파트 하나 좀 공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잠시만. 그래 3천만 원 일단 주고 땅을 존나 사러 다니는 거지. 자 오케이 갑시다. 근데 그죠? 전자쌍 반발이론. 전자쌍 반발이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쌍들은 서로를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전자쌍들은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 겁니다.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뭔 대단한 이론이냐. 아니 뭐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겠지. 번거로우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자쌍 반발 이론의 기본 원칙이고, 그러면 전자쌍의 종류가 두 종류다 이거야.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계속 설명했던 H2O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죠. 그럼 이 전자쌍들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이겁니다. 자, 요 반발력이 있어요. 요 반발력.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고, 자, 요런 반발력.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고, 자, 요런 반발력.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전자 두 개인데 이 전자 두 개가 수소와 산소 사이에 쭉 펼쳐져 있죠. 이 전자 두 개가 수소와 산소 사이에 쭉 펼쳐져 있지. 전자 두 개가 양쪽 원자 사이에 퍼져 있다고. 근데 얘는 전자 두 개가 여기에 고립되어 있잖아. 얘가 전자 두 개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전자 밀도가 여기가 더 세다고. 전자 밀도가 더 세니까 얘가 내뿜는 반발력이 세기가 더 세. 그래서 이 반발력이 1등으로 세고 요 반발력이 2등이고, 반발력의 세기를 논하자면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에 이 반발력이 3등이야. 제일 약해. 반발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겁니다. 비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사이에 나타나는 반발력이 제일 세고,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2등, 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3등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쨌든 전자쌍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전자쌍 반발력. 만약에 전자쌍이
두 쌍이면 얘네들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몇 도? 180도로 떨어져 있으면 되겠죠? 요거 오두막하에 요 머리 부분이 전자쌍이라 한다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두 개면 몇 도? 180도 각으로 떨어져 있으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겠지. 자, 만약에 세 쌍이면 몇 도? 세 쌍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겠죠. 몇 도? 120도. 네 쌍이면 몇 도? 이렇게 잡으면 90도죠. 근데 네 쌍일 때 요거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요런 구조입니다. 요런 구조. 그럼 여기 이거 이런 구조. 하나, 둘, 셋, 네 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각도 이게 몇 도 이게? 이 각도가 109.5도야. 이 각이 몇 도라고? 109.5도. 자, 그러면 너는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된다. 중심 원자 주변에 두 쌍. 이거 몇 도? 이거 180도. 중심 원자 주변에 세 쌍. 이거 몇 도? 120도. 중심 원자 주변에 네 쌍. 이거 몇 도? 109.5도. 이 숫자는 팩트입니다. 자, 109.5도고 109.5도인 이 전자쌍들이 이렇게 뻗어나가 있을 때 얘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여기 원자들 붙일 거 아이가. 여기도 원자 하나 있다 아이가. 여기도 원자가 하나 있다 아이가.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이 원자들을 이 책상 면 위에 다 올려놓을 수가 있나? 야 세 개는 책상 면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 야는 책상 면 위에 올려있지 못하고 공중에 떠있지. 그럼 이리 생긴 이 구조물이 입체 구조가 평면 구조가 입체 구조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두 방향만 뻗어 있으면 얘가 딱 이렇게 놓여질 거 아이가. 이거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 세 방향으로 120도 이렇게 떠져 있으면 얘는 이 책상 면 위에 그대로 놓을 수가 있지. 그럼 얘는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 근데 네 방향이면 어떻다? 입체여야 된다. 평면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 자, 두 방향 몇 도? 180도. 세 방향이면 120도. 네 방향이면 109.5도야. 다야. 이게 오늘 수업 끝났어 사실상 이제. 근데 비공유전자쌍이 더 큰 이유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말 했나? 아니 책에 그렇게 돼 있나?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의 밀도가 좀 더 크단 말이지. 예. 전자의 밀도가 좀 더 크단 말이지. 근데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을 비교를 해보면, 자, 중심 원자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요 전자하고 요 전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전자하고 공유 전자쌍이다 이가. 얘들이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 요 전자들이 이런 데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야. 여기 안에. 그림 좀 이상하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 있다고. 얘네들은 여기 쪽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없다고. 여기 혼자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뽑혀져서 당겨지는 느낌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 두 개는 요 범위를 돌아다니고 여기 있는 전자 두 개는 요런 범위를 돌아다닐 거다 이거죠. 요 전자 두 개는 요런 범위를 돌 거고 여기 있는 전자 두 개는 요런 범위를 돈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조금 좁은 범위를 차지해도 되고, 얘는 단독으로 여기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 두 개는 여기에 몽창거려서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각도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넓은 각을 차지해야 돼. 근데 이 전자 두 개는 길게 이렇게 뻗어 있잖아. 각도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좁은 각의 범위를 차지해도 된다. 여기도 좀 더 좁은 각. 얘는 좀 더 큰 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차지하는 범위가 얘가 좀 더 넓고 얘가 좀 더 좁다 이거죠. 그럼 얘가 차지하는 범위가 넓다라는 거는 사실상 얘가 뿜어내는 반발력이 더 세다라는 의미야. 반발력이 더 세니까 얘가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거야. 여기 뭐 혁주 같은 아들이 있으면 넓은 범위를 차지해야 돼. 아, 혁주. 두현이는 비일주가 얘한테 있으니까 좀 범위만 했어도 된다 이거야. 얘가 전화 혁주 마 보고 있나? 이 새끼. 혁주는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아, 혁주는 지금 계속 혁주가 민용이가 있기 때문에 민용이가 혹시 승인을 하면 민용이까지 컷. 민용이가 혹시 못 온다 하면 혁주 컷. 혁주 플러스면 좋겠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상관없어요. 나 한번 고민해볼게. 혁주 근데 알고 있나 우리 회식하는 거? 단톡방에 지금 없고 지금 우리 세월호 한번 갔잖아. 올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반발력의 크기 자체는 비공유, 비공유 1등, 공유하고 비공유 2등, 공유,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3등. 이게 끝이야. 그러면 너가 이제 분자의 구조를 그리자면 구조만 파악하면 된다 이거야. 보세요. BeF2 베릴륨 전자 몇 개? 두 개죠? 두 개. 여기에 플로린, 여기에 플로린 붙여라. 그러면 얘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두 방향 결합각 몇 도? 180. BCl3, BCl3 하나 둘 셋. 여기에 Cl 중심 원자 기준으로 몇 방향? 세 방향이니까 120도. 그 다음에 CH4 하나 둘 셋 넷. 수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방향 몇 도? 109.5도. 이렇게 각이 그냥 그대로 잡힌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한 방향이냐 두 방향이냐 세 방향 네 방향이냐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돼. 자, 근데 저 밑에 나와 있는 아모니아하고 H2O 잘 봐라. 자, NH3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방향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가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었다면 이 각은 몇 도겠니? 이 각은 109.5도겠죠. 근데 여기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고 얘가 뿜어내는 반발력이 더 세지. 제가 뿜어내는 반발력이 더 세니까 이렇게 109.5도의 각을 이루고 있던 아이들이 요 위에서 거대한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에 의해서 얘들을 이렇게 더 쪼아 붙일 거라고, 더 밀어 붙일 거라고. 그럼 결합각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그럼 109.5도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 결합각이 107도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 기억을 하면 돼. 중심 원자 주변에 하나, 둘, 세 방향에 비공유가 하나면 이 결합각은 107도입니다. 자, H2O 같으면 H, O, H, 비공유, 비공유. 얘네들이 좀 더 강하게 쪼아 붙일까 아이가? 그럼 이 결합각은 더 줄어들겠죠? 이 결합각은 104.5도. 그러면 O, H, OH를 안 적어야 되겠네. 중심 원자 주변에 하나, 두 개 있고 비공유, 비공유 이렇게 있으면 얘는 104.5도. 이게 끝입니다. 두 방향이면 180, 120, 109.5. 여기서 비공유 하나면 107, 비공유가 둘이면 104.5. 이 구조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된다. 그럼 저 결합각을 알기 위해서는 너가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용해서 얘가 공유 전자쌍이 몇 개?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그걸 바로바로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캐치를 해내면 얘는 나머지 구조 자체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러면 아니요. 그 5개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잡힌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중결합이 있을 때도 상관이 없어요. 잘 봐라. CO2는 중심에 탄소 양쪽에 이중결합, 이중결합. 일단 중심 원자 기준으로 두 방향이지. 몇 도? 180도. HCl 탄소 옆에 수소 3중결합 질소. 중심 원자 기준으로 몇 방향? 두 방향이지. 180도. 포르말데하이드 COH 중심 원자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방향이죠. 그러면 일단 대충 몇 도? 대충 120도인데 여기는 두 가닥이고 한 가닥이지. 대충 몇 도냐고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20이라고 대충 대답을 하면 돼. 대충은 120도인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진지하게 야 이거 진짜 120도 맞아 이래 하면 진짜 120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오차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대충은 120도인데 진짜 120도는 아닙니다. 자 근데 BCl3 얘는 중심 원자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방향이죠. 일단 대충 몇 도? 120도지. 요 기준에 의하면 120도 아니라. 그런데 누구 쌤 이거 진짜 120도 맞아 하면 이건 맞아요. 이건 진짜 120도 맞아. 근데 얘는 진짜 120도가 아니라고. 여기에 전자미 1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뿜어내는 반발력이 더 세. 그래서 이 각이 122, 122, 여기 116 정도야. 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진짜 120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BCl3는 대충 120도라고 내가 판단을 할 건데 이 쌤이 진지하게 물어보겠네. 그러면 120도야 진짜. 근데 얘는 진지하게 물어보면 아니 진짜 120은 아니죠. 대충 내가 120도로 하는 거지 뭘 쌍 여기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정리합니다. 공유가 여기 공유만 2개 있다. 180도. 공유만 3개 있다. 120도. 공유만 4개 있다. 109.5도. 공유 셋에 비공유 하나다. 107도. 공유 둘에 비공유 둘이다. 104.5. 그럼 여기 5개 이게 끝이야. 끝인데 하나 더 추가로 기억을 하자면 얘는 뭐 직선형,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형, 삼각뿔형, 구분형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거 하고 이 둘이만 입체 구조고 나머지는 평면 구조입니다. 야하고 야만 입체 구조다. 나머지는 전부 다 책상면 위에 놓을 수 있다. 알겠니?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이 수업의 피로감이 한 2배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2배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훌륭한 클래스라 생각합니다. 난 이런 반만 수업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이런 반만 수업하면 참 한번 응용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승우야 쌍극 유튜브 애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수업이 너무 힘들어. 나는 이 수업이 진짜 졸라 빡쳐 진짜. 오케이. 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0이 아니냐만 판단해라.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런 아이들은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지. 그럼 얘들은 사실상 극을 띄지 않는다고 볼 거예요. 이 분자 자체가 무극성 분자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럼 줄다리기를 하자.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안 치우친다. 세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안 치우친다. 네 방향에서 잡아당겼을 때 안 치우친다.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니다. 그럼 얘는 줄다리기가 전부 다 무슨 부잖아. 무슨 부니까 얘들은 무극성 분자.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무극성 분자. 전혀 그걸 띄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근데 줄다리기를 했을 때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더라.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고 한쪽으로 줄다리기에 승부가 나더라. 어느 한쪽 구탱이로 전자들이 쏠려 있더라. 그러면 걔는 극성 분자야. 자, HF 쏠려 있네. Cl 쪽으로 쏠려 있네. 산소 쪽으로 집중되어 있네. 질소가 싹 다 빨아당겨서 여기에 몰려 있네요. 질소 쪽으로 빨려 들어가 있네. 여기 Cl 쪽으로 전자들이 빨려 들어가 있겠네. 전자가 분자 전체적으로 상하 좌우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전기 음성도 양상에 따라서 전자가 어딘가에 전자가 쏠려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다면 걔들은 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봐라.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극성 분자는 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전체 갖다 대보면 송, 플러스 대전체 갖다 대도 송 끌려옵니다. 근데 무극성 분자는 대전체를 갖다 대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걸 띄고 있는 아이들은 대전체에 끌려갈 건데 무극성 분자는 전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 속에서의 배치. 극성 분자들은 전기장 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걸었을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부분들이 균등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한 방향으로 배열이 될 건데 무극성 분자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걸어도 상관없다. 지맘대로 배치된다. 아주 그냥 무질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유상 잠깐. 아니 너를 이거 호수 다니 계속 좀 되나? 이거 좀 모든 거 있는데 내일 다시 봐. 올 수 있지? 알아서 6살 이거 다시 봐.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한 달 전 세상을 떠나는 엄마. 슬프다 정말. 우리 엄마 없으면 나도 어떻게 사냐. 나도 엄마 없으면 좀 자신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새끼 엄마한테 잘하라고 엄마한테 승질내고 뭐 엄마 그거 다치 말고 새끼야 알겠나. 엄마한테 좀 갱이지. 예? 대답 안 하고. 한병이는 대답 잘하는. 승우는 엄마한테 대답 잘하나. 엄마한테 저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좀 쫑알쫑알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하라고 좀 새끼야 개기지 말고 준우 가더라. 준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유상종이라 합니다. 근묵자 흑이요 근주자 적이라.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먹물이 묻어서 까매질 거고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붉어질 거다. 근주자 적 유유상종 인정. 같은 사람들은 또 잘생긴 사람들끼리만 좀 또 노는 게 항상 인간이고 뭐냐 극성은 극성끼리 잘 용해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그냥 잘 섞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은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이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두 개의 설명이
화학 2에 근본적으로 설명이 나왔고, 그래서 화학 2 책에서는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 이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화학 1에서는 엔트로피, 화학 2에서도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가 사실 빠져버렸어.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극성은 극성하고 친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물은 H2O 극성입니다. 에? 자, 그러면 물에다가 HCl을 넣었더니 잘 녹았니 안 녹았니? 녹아요. 그럼 얘는 극성이다. 물은 극성인데 물에다가 식용유를 넣어봤더니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안 섞이지. 그럼 식용유는 무극성이다. 그러면 물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보면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그럼 휘발유는 무극성이다. 식용유 무극성이고 휘발유 무극성이니까 요리 둘이는 잘 섞인다.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친한다. 극성은 극성끼리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섞인다. 그러면 나는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구조를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구조를 본 다음에 걔가 어디에 녹아 들어갈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물과 기름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아이오딘 고체를 넣어서 딱 흔들었다. 그럼 이 아이오딘은 보라색이, 그럼 이 아이오딘은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한 번만, 이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죠. 얘가 무극성이니까 이 아이오딘은 여기 섞여 들어갈 거예요. 기름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오딘이 녹아 들어갈 거고 물에는 아이오딘이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 보라색으로 살짝 변하겠지. 어디에 녹아 들어가는지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 끓는 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결정하는 변수는 사실 가장 큰 변수가 분자량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역수 큰 변수예요. 이 아들을 녹이거나 끓인다는 것은 요 분자들을 끓인다는 것은 얘를 기체로 날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혁주 미안하다. 혁주 이래 있는데 야를 쉘마, 와, 이 새털같이 가벼운 이 아이를 기체로 날려보내기가 쉽거냐 어렵거냐? 없어, 어렵겠잖아. 그 여기에 뭐 한범위 있으면 한범위 좀 더 가볍잖아. 한범위를 기체로 날려보내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difference다. 높을 거야. 억수 높을 거야. 끓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지금 나는 분자량의 차이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자량의 변수를 없애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인데 얘는 무극성이고,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17인데 얘는 극성이라고. 그러면 분자량에 의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변하는 것은 변수를 안 두겠다. 그리고 요 둘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를 해봤더니 극성 분자의 녹는 점, 끓는 점이 월등히 더 높다. 그러니까 극성 분자들은 분의 양전화, 음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안 떨어져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월등히 더 높다. 100도 중에 나눠야 되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무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더
높습니다. 그런 비교를 해줍니다. 와, 나 못할 줄 알았는데 일단 나는 진도는 달려왔습니다.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네들은 오늘 수업을 마쳤고 다음 주 누구 이제 내일 다시 일요일날 보죠. 예. 28일날 올 때까지 그 지금 3단원까지 싹 다 배웠잖아요. 그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4단원에 있는 중화반응까지 싹 다 풀어가지고 다가오는 일요일날 과학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털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섭섭하겠지만 하루 참아요. 다 못할 것 같아서. 저 오늘 어? 오늘부터 어. 여행 가요. 어디로? 놀러 가는 어디로 가는 거? 가족들이요. 뭐, 토까지? 일요일까지인데. 일요일까지. 하고. 일요일 몇 시에 오노? 학원도 어디 가는데? 토일은 한번 중심. 응? 한번 중심. 저기 뭐 다 같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목으로 같이. 가족들 어디가 그래?